콩나물 장수가 말도 안 되는 실험을 시작했다. 비아그라 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 며칠 뒤 콩나물 장수는 깜짝 놀랐다. 와, 이거 완전 빳빳하고 싱싱한데. 기세등등해진 콩나물 장수. 신문에 광고도 냈다. 기적의 대왕 콩나물 드디어 출시. 광고를 본 주부들이 우르르 몰려와 콩나물을 샀다. 그런데 며칠 뒤 줄줄이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기요, 이 콩나물 끓여도 숨이 안 죽어요. 맞아요. 오뎅이랑 끓였는데도 안 죽어요. 당황한 콩나물 장수가 물었다. 도대체 뭘 넣고 끓이셨어요? 멸치요. 전 오뎅이요. 에이, 조개를 넣고 끓여야죠. 하는 일마다 왜 이리 꼬이나 고민하던 남자.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잘 풀리기 시작했다.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주식을 사면 상한가 치고 사업도 술술 잘 되고 이쯤 되면 확신했다. 이건 마누라 덕이야.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제 아내 덕분에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스님이 허 웃더니 붓을 들어 글을 써주셨다. 네, 자찌도. 아내 덕이라는 뜻이니 아내 화장대에 붙여두게. 곧장 집에 와서 화장대 앞에 정성스레 붙였다. 집에 돌아온 아내 붙어있는 종이를 읽는다. 네, 자치터? 깜짝 놀라며 정색하던 아내는 말했다. 웃기고 있네. 그것도 물건이라고? 차라리 멸치를 생선이라 해라. 카페에서 아저씨 둘이 앉아 커피 마시며 수군거린다. 야, 나 진짜 요즘 미치겠어. 왜? 너 와이프랑 싸웠냐? 그것보다 더 심각해. 나 아침마다 뭐가 허리가 혈압이? 그거 말고 거시기. 옆 테이블 아줌마들 수군대면 눈빛 교환한다. 내일 모레 60인데 매일 아침 빳빳해. 옆으로 자도 서고 엎드려도 서고 술 퍼마셔도 서고. 와, 아직 청춘이네. 부럽구만. 부럽긴 출근을 못한다니까. 지하철에서 누가 보면 바로 신고감이야. 어머어머 세상에, 매일 아침마다? 옆 테이블 아줌마들 잔뜩 집중해서 듣고 있다. 그럼 어떡해? 와이프가 해줘. 샤워기로 일단 누르고 드라이기로 마무리 확실하게. 드라이기로 그걸? 어젯밤 평화롭던 거실에 갑자기 들려온 큰 소리. 자기야, 딱 한 번만 하자. 응? 아니, 싫다니까 한 번만 한 게 벌써 몇 번째야.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이번 딱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에이, 진짜 안 된다니까. 요즘 나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거실엔 잠시 정적이 흐른다. 진짜 변했어. 신혼 때는 말 안 해도 알아서 먼저 해주더니 이젠 말해도 안 해주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도 인간이라고. 기계가 아니야. 방에서 나온 딸 드디어 입을 연다. 아 진짜 그만 싸워. 내가 설거지 할게. 됐지? 한 젊은 여자가 로또 번호를 잘 맞춘다는 점쟁이 집을 찾았다. 금년에 외국 몇 번 다녀오셨나요? 6번요. 자녀분은 몇 명이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지난해에 책은 몇 권 읽으셨나요? 10건요. 매달 신랑분하고 잠자리는 몇 번 하시나요? 8번이요. 그러면 관계 시간은 몇 분 정도 하시나요? 35분 정도요. 거시기한 질문입니다만 금년에 남편 말고 외간 남자와는 몇 번 하셨나요? 어머머,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얘 실수로 딱 한 번요. 맨 마지막 번호는 1이군요. 여자는 1등 예상번호 6, 28, 35, 1을 받아 로또를 샀다. 토요일 저녁 로또 당첨번호를 확인하던 여자는 깜짝 놀랐다. 1등 당첨번호는 바로 6, 28, 35, 12. 아씨, 좀 솔직했어야 했는데. 한 카페에 남자가 들어와 메뉴를 고르고 있다. 뭐 마실까? 그냥 커피 하나 주세요. 알바생이 커피를 들고 다가온다. 따뜻한 커피 나왔습니다. 알바생이 커피를 내려놓다가 남자의 다리 쪽으로 커피가 쏟아진다. 으악, 뜨거워! 죄송해요. 어떡해? 여종업원이 급하게 휴지를 꺼내어 남자의 바지를 닦는다. 괜찮으니까 닦지 마세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커피 카페인 있나요? 네, 카페인 엄청 많아요. 남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고 쑥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하하, 그럼 오늘은 이 녀석 밤새도록 서 있을 것 같네요. 한 아가씨가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으려 가방에서 수영복을 꺼내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빗자루를 든 관리인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어머나,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이다. 옷 입고 있었는데 뭘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아가씨는 얼굴이 빨개진 채 따졌다. 아니, 제가 옷을 벗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셔야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씩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 붙들어 매요 아가씨. 난 그런 실수 안 해.
들어오기 전에 항상 구멍으로 확인하거든. 부부가 잠자리 문제로 다투고 결국 각방을 쓰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깍, 여보. 부인의 비명 소리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내 방에 뛰쳐들어갔다. 불을 켜니 어떤 남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가는 거였다. 누구야? 저 사람. 세상에, 또 당할 뻔했어요. 각방 써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남편은 너무 놀라 소리쳤다. 도대체 왜 빨리 소리 안 질렀어?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다. 처음엔 당신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한 번 하더니 또 하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당신이 아니란 걸. 당신은 2번 못 하잖아. 영수는 여러 여자와 사고를 쳤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자신이 정말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영수는 우는 여자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갈 길 가면 안 될까요? 흑흑, 너무해요. 남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달라는 대로 돈 준다니까. 처음인데 돈으로 돼요? 상처 오래 남을 텐데. 요즘 어떤 세상인데 기술이 발전해서 흔적 없이 고쳐져요. 제가 빼라고 했을 때 뺐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게 밀어붙이면 어떡해요? 아가씨 대체 몇 살인데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쪽 책임도 있어. 그때 경찰이 다가와 짜증내며 말했다. 접촉사고 내고 차도 안 빼고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 빼요 당장.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다. 그런데 부쩍 최근에 부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는데 부인이 대문 앞에 한 남자를 배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교수는 심한 배신감이 들었다. 도대체 날 두고 바람핀 그 남자는 누구지? 밤새 고민하던 교수, 드디어 생각이 났다. 대문을 나서던 그 남자는 바로 가끔씩 집 앞 골목을 지나가는 고물장수였다. 교수는 부인에게 따져 물었다. 왜 하필 고물장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대체 뭐란 말이요? 그 사람이 매일 지나가면서 안 쓰는 물건 내놓으라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모른 척해요? 한밤중 인적도 없는 시골길 두 남자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야, 이거 차가 이상한데? 갑자기 차가 퍼져버렸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 사방이 깜깜한데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인다. 초인종을 누르자 예쁜 과부 아주머니가 나온다. 하룻밤만 묵어도 될까요? 그럼요. 여기 외진 곳이라 갈 데도 없어요. 그날 밤 한 남자가 몰래 과부 방으로 들어갔다. 친구는 언짢았지만 모른 척했다. 몇 달 후 술 한잔하던 두 친구. 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냐? 그때 그 과부 집에서 무슨 일 있었지? 사실 그 분이랑 좀 좋은 시간 보냈어. 혹시 내 명함 줬냐? 그걸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에 그 과부 아줌마 돌아가셨다더라. 근데 유산으로 10억 남겼대. 내 앞으로. 야, 진심 고맙다 친구야. 여보, 싱크대가 막혔어요. 좀 봐주세요. 남편은 귀찮아하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뭐 백원공인가? 그런 걸 시키게. 다음날 아내가 또 남편을 찾았다. 여보,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전기수리공이야? 그런 걸 시키게. 며칠 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싱크대와 형광등이 멀쩡해져 있었다. 그래, 기술자를 불렀나 보지.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했더니 잘 해주던데요. 그래, 그냥 해줬단 말이야. 그 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침대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자고 하더군요. 별 미친놈이 다 있군. 그래서 무슨 요리 해줬어? 그러자 부인이 정색하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무슨 요리사라도 되는 줄 알아요? 요리를 해주게. 영수의 아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 내 남편이랑 당신이 제일 친하다면서요? 그치. 많이 친하긴 하지. 그럼 지금 이 상황 안 불편해요? 사실 영수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만 그런 거 신경 썼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남자는 여자에게 다시 다가간다. 그때 갑자기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그래요. 잘했네요. 그래요. 재밌게 놀다 와. 오케이.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해맑아? 남편이에요. 당신이랑 낚시 가서 고기 잡고 있다고 자고 간다고 기다리지 말라네요. 나 낚시할 줄 몰라. 우리 손주 얼굴이 보고 싶구만. 할머니 할아버지 도시 사는 아들 집에 올라오셨다. 다 같이 식사 후 늦은 밤이라 하룻밤 묵기로 했는데 이놈의 배가 왜 이리 더부룩하노? 잠 못 드는 할아버지 소화제를 찾다가 비아그라를 발견했다. 아들 이거 하나 써도 되겠나? 아버지, 한 알이면 너무 센데요. 얼만데? 하하, 10,000원만 주세요. 할아버지 태연하게 말한다. 그래 먹고 내일 아침에 돈 놓고 가마. 다음날 아침 아들은 베개 밑에서 11만 원을 발견했다. 아버지, 10,000원만 달라니까 11만 원은 뭐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근데 10만 원은 내 엄마가 준 거야. 한 노인이 성당의 고해성사실에 들어갔다. 신부님이 물었다. 할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신부님, 저는 올해 70살인데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요. 그동안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안 줬는데 2달 전에 28세 아가씨를 만나 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2달 전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그동안 성당에 한 번도 안 나오셨습니까? 성당엔 오늘 평생 처음 오는 거예요. 저는 불교 신자거든요. 그럼 지금 왜 저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자랑했는데 신부님에게만 안 했거든요. 여행 중 배고픔에 지친 한 남자 작은 시골 식당을 발견한다. 문을 열자 할머니 한 분이 맞이해 주신다. 어서 오게. 식당엔 손님 하나 없고 할머니 혼자 분주히 요리를 하고 계신다. 여기 메뉴판 있나요? 거기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돼. 메뉴판에는 딱 3가지가 적혀 있다. 남탕, 여탕, 혼탕. 응? 여긴 식당 아니었나? 당황한 남자 조심스레 묻는다. 할머니, 저기 남탕은 뭐예요? 그걸 몰라? 남탕은 알탕이지. 그럼 여탕은요? 여탕은 조개탕이지. 그럼 혼탕은요? 아, 그건 고추 넣은 조개탕. 날마다 요구하는 부인 때문에 피곤한 남편이 병원을 찾아갔다. 선생님, 제 아내는 너무 섹스를 좋아해서 날마다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부터 돈을 받으세요. 구역마다 값을 다르게. 용돈 벌고 요구도 적어질 테니 일석이조네요. 결심하고 집에 온 남편, 부인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부터는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받을 거예요. 주방에서는 10,000원, 거실에서는 30,000원, 화장실에서는 40,000원, 침실에서는 50,000원 받겠소.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아내는 서운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주었다. 방법이 먹히자 신이 난 남편,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다? 여보, 이리 나와요. 부엌에서 5번 할 거예요. 분위기라고는 없는 경상도 남자. 남자와 결혼한 서울 여자는 늘 남편에게 불평을 했다. 드디어 경상도 남편, 깨달은 바가 있던지 아내에게 영화 예매권 2장을 내밀었다. 이번 주말에 영화나 한 편 보재. 어머, 여보, 웬일이에요?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 남편과 극장에 가서 한참 영화를 보던 아내. 옆을 돌아보니 남편이 촉촉한 눈빛으로 영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어. 아내가 흐뭇해하며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자 남편이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내 안다. 니도 졸리제? 결혼 10주년 기념일, 남편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자기야, 진짜 보고 싶었어. 나도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분위기 좋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을 보낸 부부. 여기 분위기 미쳤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보낼까? 좋아, 그럼 이 호텔에서 하룻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랜만에 분위기를 잡은 부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잠들었다. 한밤중 쾅쾅쾅 누가 미친 듯이 방문을 두드린다. 제길, 당신 남편이 찾아왔나 봐. 그러자 부인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엥, 말도 안 돼. 그 인간은 해외 출장 중이야. 한 부부가 어린 딸 앞에서는 부부관계를 은어로 타자기라 부르기로 했다. 어느 날 남편이 5살 된 딸을 보고 말했다.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타자기로 편지 써야겠다고 해. 딸이 엄마에게 다녀오더니 답했다. 아빠, 지금 타자기에 붉은 잉크리본이 들어있어서 편지를 칠 수 없대. 며칠 후 엄마는 딸에게 말했다. 아빠한테 가서 이제 타자로 편지 쓸 수 있다고 해. 아빠한테 그렇게 전한 어린 딸은 엄마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아빠가 타자기 필요 없대. 그 편지 급해서 손으로 썼대. 한 남학생이 사람 많은 버스를 탔다. 한참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했는데 남학생이 뒤로 넘어가면서 뒤에 있던 할머니 품에 안기게 되었다. 할머니가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학상, 이거 성폭행 아니여? 아, 저 그게 아니고. 남학생이 당황하는 사이 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한다. 학상, 이거 성폭행 아니냐고?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고 남학생의 얼굴은 더욱 시뻘개졌다. 학상, 내 다시 묶었는디 이거 정말 성폭행 맞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학생. 그때 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학상, 이거 성폭행 아니야?
한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세요. 운동하시고요. 그 후 할아버지는 매일 해수욕장 백사장에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했다. 날씨 좋구만. 하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친구가 다가왔다. 자네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다며? 그랬지. 근데 그렇게 퍼질러 앉아 여자 몸매나 쳐다보니 운동이 되는감? 그러자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모르는 소리 마라. 난 요놈의 구경을 하려고 매일 심리길을 걸어오는 거야. 한 남자가 고해성사를 하러 성당에 왔다. 신부님, 옆집 부인과 거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불륜을 행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만지기만 했습니다. 만지는 거나 넣고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속죄의 의미로 성모송을 3번 외우고 자선함에 2만 원을 넣으십시오. 남자는 기도하며 성모송을 3번 외운 후 자선함에 다가가 만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부님이 물었다. 왜 속죄금을 넣지 않고 만지기만 하나요? 신부님께서 만지는 것과 넣는 건 똑같다고 하셨는데요. 젊은 여자와 재혼한 부자 할아버지. 어떻게든 자식을 가지겠다는 일념으로 병원을 찾아갔다.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으니 인공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이 병에 정액을 담아오세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 기다리다 지친 간호사 화장실로 갔다. 할아버지, 아직 모르셨어요? 헉헉헉, 발에 힘이 다 빠졌어. 조금만 기다려. 잠시 후 발에 쥐가 났네. 안 되겠어. 변기에 대고 두들겨야지. 어머,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간호사 아가씨가 좀 해줘. 이리 와봐. 안 돼요. 그건 직접 하셔야죠. 그럼 나 못해. 열리지도 않는 병이나 주고. 시골 마을을 도는 순환버스. 하루는 기사가 동네 노인들을 태우고 마을로 가던 길이었다. 뒤에 앉은 할머니가 기사의 어깨를 툭툭 쳤다. 기사 양반. 네, 할머니가 아몬드를 한 주먹 기사에게 내밀었다. 잘 먹겠습니다. 기사가 아몬드를 먹으면서 한참 운전을 하는데 할머니가 또 어깨를 치며 아몬드를 한 주먹 내민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참 후 또 아몬드를 주려 하길래 기사가 물었다. 할머님, 감사한데 왜 자꾸 아몬드를 주세요? 우린 이가 약해서 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사셨어요? 그래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잔을 주는 거지. 할아버지가 막 잠이 들렸는데 옛 생각에 빠진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그땐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내 손을 잡아주곤 했죠. 할아버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잠시 할머니 손을 잡았다가 다시 잠을 청했다. 몇 분이 지나자 할머니가 또 말했다. 그런 다음 키스를 해주곤 했죠. 짜증스럽지만 할아버지는 뽀뽀를 해주고 다시 잠을 청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얘기했다. 그러고는 내 귀를 가볍게 깨물어 주곤 했죠.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이불을 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어디 가요? 이빨 가지러. 한 커플이 등산을 갔다. 한참을 올라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둘만 있다는 생각이 들자 여자는 점점 설레었다. 우리 이렇게 아무도 없는 정상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물론이지.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잡아 큰 바위 틈새로 갔다. 여자의 가슴은 콩닥거렸고 숨이 가빠지며 볼이 빨개졌다. 여자는 섹시하게 보이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이때 남자가 여자를 툭 치며 말했다. 자긴 안 할 거야? 올 것이 왔구나.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그냥 자기가 먼저 해. 그래, 그럼 내가 먼저 할 테니 따라서 해. 야호! 가정부가 사모님에게 와서 월급을 올려달란다. 왜 갑자기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죠? 제가 사모님보다 훨씬 요리를 잘하니까요. 누가 그래요? 사장님께서요. 어이가 없는 사모님. 일단 참고 얘기한다. 그것만으론 안 되겠는데. 제가 사모님보다 청소도 더 잘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다예요. 제가 사모님보다 밤일을 훨씬 더 잘한대요. 사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운전기사분이 제가 사모님보다 훨씬 잘한다던데요? 그래, 얼마나 올려주면 돼요.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내가 아픈 데는 없는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았나 봐. 하느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내가 오줌 누려고 하면 불을 켜주고 볼 일이 끝나면 불을 꺼주시더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의사가 할머니를 불러 말했다. 영감님 검사 결과는 좋은데 제 맘에 걸리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밤에 볼일 볼 때 하느님이 불을 켰다 꺼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짜증내며 대답했다. 이런 망할 영감탱이 또 냉장고 안에 오줌을 쌌구먼. 예비 처가댁을 방문한 남자, 처제가 문을 열어준다. 형부, 언니는 급한 업무로 지방 내려갔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잠시 후 야시시한 옷을 입은 처제가 다가왔다. 오빠, 나 사실 오빠 좋아했어요. 오늘 절 언니라고 생각하고 자고 가면 안 돼요? 잠시 나갔다 올게. 남자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물었다. 이때 베란다에서 들려온 소리. 자네를 시험해봤네. 역시 믿음직하군. 처가집 식구들이 짜고 만든 몰카였다. 장난이 좀 심하셨네요. 아무튼 따님과 잘 살겠습니다. 다음날 술자리에서 친구가 묻는다. 야, 근데 너 진짜 그냥 가려고 했냐? 콘돔이 차에 있었거든. 길 잃은 나무꾼이 농가에서 하룻밤 묵게 됐다. 주인 내외는 나무꾼에게 밥을 줬는데 나무꾼은 밥 2그릇 해치우고도 양이 차지 않아 보였다. 더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깊은 밤 농부의 아내는 건장한 나무꾼과 그것이 하고 싶어서 꾀를 부렸다. 여보, 외양간에 도둑이 들었는지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어서 나가보세요. 농부가 나간 사이 농부의 아내는 나무꾼을 찾았다. 빨리 하세요, 빨리. 남편이 곧 돌아올 텐데 괜찮을까요? 빨리 하면 괜찮아요. 어서요. 나무꾼은 농부의 아내가 계속 다그치자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재빨리 부엌으로 밥 먹으러 달려나갔다. 한 택시 기사가 수녀를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수녀님, 저는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수녀님과 정열적인 키스를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망설이던 수녀는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했다. 당신이 아내가 없는 독신이라면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예, 정말로 저는 독신입니다. 수녀는 약속한 대로 정열적인 키스를 해주었다. 잠시 후 기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기사님, 소원을 푸셨는데 왜 우십니까? 제가 수녀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수녀는 대답했다. 울지 마세요. 사실 저는 지금 가장무도회에 가려고 수녀 복장을 한 남자입니다. 얄미운 남편 때문에 고민하던 여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던 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TV에서 복권 추첨이 시작됐다. 마침 사뒀던 복권이 생각나 발걸음을 멈추고 확인하니 1등에 당첨된 게 아닌가? 어머, 이제 소원 풀겠네. 신이 난 아내는 남편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여보, 빨리 짐 싸.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정말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럼 어디로 여행 갈 거야? 바다? 산? 응, 무슨 소리야? 알아서 빨리 짐 싸서 나가란 말이야. 과부의 아들이 결혼하고 어린 아내를 두고 요절해버렸다. 졸지에 과부가 된 둘이 함께 살던 집에 한나그네가 찾아와 하룻밤 묵게 해줬다. 그날 밤 나그네가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왔다. 너무 외로웠던 며느리는 나그네와 함께 일을 치르고 말았다. 그리고 나그네는 태연하게 시어미 방으로 건너갔다. 시어미도 몸이 달아있던 참이라 나그네에게 몸을 허락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나그네는 길을 떠났고 민망한 시어미는 헛기침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며느라, 어제 일은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대답했다. 자네나 입 조심하시게. 내가 먼저 했으니 이젠 내가 형님 아닌가? 한정기 수리공이 작업을 하러 가정집에 방문했다. 문을 열어준 안주인의 미모에 깜짝 놀라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작업이 끝나고 안주인은 돈을 주면서 귓속말을 했다. 저기 제가 특별한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말만 하세요. 말하기 좀 창피한데 남편이 점잖은 사람인데다가 몸이 좀 약하거든요. 전 여자고요. 당신은 남자니까. 수리공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실은 들어오실 때부터 꼭 하고 싶던 말이었는데요. 냉장고 좀 옮겨주시겠어요? 마을에서 가장무도회가 열렸다. 남편은 늑대탈을 쓰고 무도회에 갔고 부인은 남편 몰래 토끼탈을 쓰고 뒤따라 무도회에 갔다. 멀리서 늑대탈을 쓴 남편이 보였는데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찝쩍거리는 게 아닌가. 부인은 얼른 남편에게 가서 유혹했고 남편은 쉽게 유혹에 넘어왔다.
둘은 으슥한 곳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인은 곧바로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다. 당신 벌써 왔어? 조금 전에 왔어요. 오늘 가장무도회는 어땠어요? 당신도 없고 가기 싫어서 그냥 술집에서 포커했어. 정말 무도회장에 안 갔어요? 응, 친구에게 늑대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돌아와서 토끼탈 쓴 여자가 죽여졌다더군. 부장님께 잘 보이고 싶던 박 과장. 아내에게 부탁해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집으로 부장님을 초대했다. 어서 오세요. 잠시 앉아서 기다리시면 얼른 준비할게요. 저희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진급시험 다가온다고 와이프를 너무 부려먹는데 하하. 이때 학원 갔다가 들어온 딸. 미경아, 아빠 회사 부장님이셔.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쁜 따님이 있었어. 그래 반갑다. 엄마, 메뉴 뭐야? 한우 갈비. 아, 그래. 아까 아빠가 돼지 한 마리 끌고 온 데서 돼지고기 먹는 줄 알았네. 병원에 5명의 남자가 앉아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야, 40대 넌 왜 맞았냐? 마누라가 나가길래 어디 가냐 물었더니 맞았어요. 50대 너는 왜 맞았어? 마누라한테 같이 가자 해서 맞았어요. 60대 너는? 집에 빨리 들어오라 했더니 뒤지게 맞았죠. 70대는 왜 맞아? 아침에 마누라 앞에 얼쩡거린다고 맞았네. 80대는 왜?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90대 어르신은 왜 맞으셨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맞았네. 아니 왜요? 다들 놀라서 쳐다본다. 친구들 다 산에서 자는데 혼자 방에서 잔다고? 날씨 좋은 일요일 데이트를 나온 젊은 연인 둘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정하게 포옹할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 좋은 생각이 있어. 남자가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둘은 기차역으로 갔다. 그들은 배옥 나온 사람과 떠나는 사람을 가장하고 열차 앞에서 오랫동안 포옹하고 키스를 했다. 플랫폼을 걸어가면서 계속 포옹과 키스를 반복하는데 아까부터 지켜보던 차장이 다가와서 속삭였다.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버스터미널로 가시게. 남자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왜요? 거기 가면 버스가 5분에 한 번씩 오고 떠나니까. 어떤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아름다운 아가씨와 합석하게 됐다. 둘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고 남자는 이 순간을 놓치기 싫었다. 이건 운명인데? 남자는 점점 여자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같이 호텔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막상 하룻밤을 보내려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할 말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사실 나 유부남이야. 그러자 아가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뭐예요? 난 또 호텔비 없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와 여자.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혹시 담배 피우나요? 여자는 호들갑 떨며 대답했다. 어머, 저 그런 건 안 해요. 그럼 술은? 어머, 술은 입에도 못 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애는? 연애요? 전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는걸요. 정말 순진하시군요. 전 솔직히 반갑긴 하지만. 그럼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그러자 여자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호호호,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한 아가씨가 낮술을 마시고 어지러워 공원 의자에 앉았다. 주위에 아무도 없자 아가씨는 하이힐을 벗고 의자 위로 올라가 다리를 쭉 펴고 잠이 들었다. 잠시 후 한 노숙자가 아가씨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봐, 아가씨, 나하고 연애할까? 깜짝 놀래프란 아가씨가 노숙자를 째려보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저한테 할 수 있죠? 황당한 노숙자에게 아가씨는 계속 따졌다. 이봐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자 노숙자는 어이없다는 듯 아가씨에게 말했다.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왜 내 침대에 올라가 있는 거야? 한 부부가 가축 전시장에 구경을 갔다. 첫 번째 황소 우리의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 황소는 작년에 50번 짝짓기함. 어머, 1년에 50번이나 짝짓기를 했다네. 두 번째 우리의 팻말. 이 황소는 작년에 65번 짝짓기함. 아내는 또 놀라 말했다. 이건 작년에 65번이래요. 그럼 한 달에 5번 이상이네. 마지막 황소 우리에는 이 소는 작년에 365번 짝짓기함이라고 써 있었다. 이건 작년에 365번이나 했다는데 그럼 하루에 한 번이잖아. 당신도 이 황소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소한테 물어봐. 매일 똑같은 암소랑 했는지. 한 여자가 앵무새 한 마리를 샀다. 그런데 전 주인이 바람둥이였는지 아무한테나 아저씨, 오늘 밤 어때? 하는 것이 아닌가. 창피했던 여자는 고민 끝에 목사님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마침 제가 앵무새 수컷을 한 마리 키우는데 워낙 신앙이 돈독하여 같이 있으면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암컷 앵무새는 얌전히 기도하는 수컷 앵무새와 합사를 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합사를 하자마자 앵무새가 하는 말. 아저씨, 오늘 밤 어때? 그때까지 눈 꼭 감고 기도만 하던 수컷 앵무새. 하늘을 보며 외쳤다. 주여,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할렐루야. 한 남자가 이발소에 들어와 물었다. 머리 깎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이발사는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2시간 걸리겠는데요. 그 소리를 들은 남자는 그냥 갔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이발소에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다. 머리 깎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2시간이요. 그날도 남자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갔다. 이발사는 궁금해져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부탁했다. 이봐. 저 친구 따라가서 어느 이발소로 가는지 좀 알아봐줘. 잠시 후 친구가 돌아와서 이발사에게 말했다. 그 친구 자네 집으로 가던데. 한 중년 부부. 생활비 문제로 자주 싸우곤 했다. 남편은 항상 돈을 많이 쓰는 아내가 불만이었다. 어느 날 사소한 걸로 또 싸움이 시작됐다. 당신이 요리 좀 배우고 청소도 하면 가정부 쓸 필요 없잖아. 맨날 외식에 청소도 안 하고 대체 내가 번 돈 다 어디로 가는데?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당신이 좀 부지런하면 가정부 월급은 낚일 수 있잖아. 그 말 들은 아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쳤다. 아, 그래요? 당신이 침대에서 좀 잘하기만 했어도 운전사랑 정원사는 이미 쓸 필요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한 할머니가 며느리 방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옷을 홀딱 벗고 있는 게 아닌가. 어머, 세상에, 너 왜 옷을 벗고 있니? 그러자 며느리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한다. 어머니, 밤에는 이게 정장이에요. 호호. 그 말이 묘하게 멋있어 보인 할머니. 자기 방에 가서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그때 마침 외출했다 돌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기겁하며 묻는다. 여보, 아니 왜 옷을 벗고 있어? 호호, 여보, 밤에는 이게 정장이래. 그 모습 본 할아버지 한마디. 다음엔 좀 다려 입어. 동업을 하는 두 남자가 있었다. 새로 뽑은 젊고 예쁜 여비서가 마음에 들었던 둘은 내기를 하기로 했다. 먼저 침대로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지. 먼저 여비서를 꼬셔 밤을 보내고 온 남자. 내가 이겼네. 벌칙은 각오하고. 친구가 물었다. 알았네. 그나저나 어땠어? 기대했던 대로 좋았나? 글쎄, 우리 마누라가 더 나은 것 같아. 며칠 후 친구도 결국 여비서와 밤을 보내고 왔다. 자넨 어땠나?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스님이 서울역 앞에서 버스를 탔다. 잠시 후 교회 신자들이 우르르 버스에 올라탔다. 그들은 스님을 보더니 다가와 말했다. 죽은 부처 믿지 말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스님의 덩치도 컸던지라 싸움이 날까봐 사람들은 긴장하며 바라보기 시작했다. 스님이 교회 신자에게 물었다. 부활이 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처는 부활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소. 그러니 훨씬 위대한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자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너희는 내 거시기를 믿어라. 죽었다 살기를 수백 번도 더 했느니라. 금실 좋은 부부. 부인은 절대 다른 여자에 관심 없는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슬퍼하던 부인.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저승에 도착했다. 눈앞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결혼 후 한 번도 바람 피지 않은 사람은 장미방, 가끔 한눈 판 사람은 백합방, 바람 피고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은 안개방. 남편이 장미방에 있을 줄 알고 문을 여니 아무도 없었다. 백합방에도 딱 3명, 남편은 없었다. 이상하네. 혹시 안 죽은 거 아니야? 안개방 문을 여니 남자들이 바글바글했고 가까이 간 부인은 놀라 기절할 뻔했다. 남편은 반장완장까지 찬 그 방의 대장이었다. 시골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다. 어느 날 길을 잃은 한 나그네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문을 열어준 과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그네는 정신이 혼미했다. 과부는 나그네의 사정이 딱하여 집에 있는 빈 방을 내주었다. 한밤중 나그네는 아름다운 과부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저 혼자 주무시기 쓸쓸하시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그네는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고 두근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잘 됐네요.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오셨으니 같이 주무시지요.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자가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우유 하나, 계란 한 판, 오렌지 주스 한 통을 담아 계산대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여자 뒤에 줄 서 있던 남자가 술에 취한 듯이 말을 걸었다. 당신은 독신이구만. 여자는 실제로 독신이라 남자의 말에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산 물건들을 살펴봤는데 딱히 독신이라고 보일 만한 건 없었다. 궁금해진 여자가 물었다. 아저씨, 대체 제가 독신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못생겼잖아. 하루는 김할머니가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요금이 5,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할머니는 2,000원만 주고 내리는 것이 아닌가. 택시기사가 할머니를 붙잡았다. 아니 할머니 5,000원 나왔는데 왜 2,000원만 주세요? 이 썩을 놈아, 내가 탈 때 3,0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봤어. 며칠 뒤 김할머니가 또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은 10,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할머니는 5,000원만 주고 내리는 것이었다. 택시기사가 물었다. 할머니 왜 5,000원만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도둑놈의 자식아, 내 놈은 안 타고 왔냐? 한 남자가 술집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뒤에서 지켜보던 남자가 옆에 앉더니 남자의 술을 한 입에 마셔버렸다. 갑자기 남자가 울기 시작하는데 옆자리 남자가 말했다. 여보시오, 하도 침울하게 있길래 장난 한번 친 거요. 내가 한 잔 살 테니 왜 그러는지 한번 털어놔 보시오. 오늘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어. 아침 중요한 미팅에 늦어 회사에서 잘렸지. 나왔는데 누가 내 차를 받고 갔더라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지갑을 놓고 내린 거요. 집에 가니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뒹굴고 있더이다. 그런데 제일 어이없는 건 죽으려고 술에 독을 탔는데 그 술마저 당신한테 뺏겼어. 어느 작은 시골 마을, 한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 한 분과 함께 보건소를 찾았다. 간호사는 보이지 않고 남자 의사 한 명이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선생님, 진찰 받으러 왔는데요. 아가씨가 말하자 의사가 대답했다. 저 커튼 뒤로 가서 옷 벗고 나오세요. 아가씨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요, 제가 아니라 저희 이모님을 봐주셔야 해요. 할머니가 커튼 뒤로 들어가려는데 의사가 말했다. 알겠어요. 할머니 혓바닥 내밀어 보세요.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알아요 하며 매일 남편을 무시하던 부인.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부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였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남편은 죽어서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남편을 구박했지만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 슬펐던 부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천을 내리며 일어나 말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깜짝 놀란 부인은 울음을 그치고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두 친구가 지하철을 탔다. 한 아저씨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자고 있었는데 장난기가 발동한 친구는 손가락 하나를 아저씨 입에 넣었다가 뺐다. 사람들도 웃기 시작했고 재미가 붙은 그 친구는 두 개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 옆에 앉아있는 아줌마도 배꼽이 빠져라 웃었다. 세 손가락까지 넣어본 친구가 그만하려 하자 아줌마는 계속 하라고 부추겼고 결국 5 손가락까지 다 넣었다 뺐다. 아줌마는 더 신나게 웃었다. 이번 역은 이수역입니다. 방송이 나오자 아줌마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여보, 이제 내려요. 수녀가 되고 싶은 3명의 아가씨가 수녀원을 찾아갔다. 원장은 사전에 자격을 테스트해야 한다며 아가씨들에게 종이를 나눠주었다. 여기에 남자의 거시기를 그려오세요. 첫 번째 여자는 잘 알면서도 백합을 그려서 냈고 두 번째 여자도 모른 척 장미를 그려서 냈다. 나머지 한 여자는 진짜로 거시기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고 고민 끝에 수녀원 경비인 김씨 아저씨를 찾아가 부탁했다. 김씨가 그려준 거시기 그림을 원장에게 준 순간 원장이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이건 경비실 김씨 물건 아니여.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던 아줌마.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다. 아줌마가 측정기를 후 불고 지나갔다. 10분 뒤 다시 음주 측정 현장을 지나갔다. 청차하세요. 아유, 또야. 오늘 뭔 날인가? 같은 사람 계속 돌아오는데요. 이분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10분 뒤
청차하세요. 아줌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 마트 갔다 집에 가는 길인데요. 오늘 뭔 동네마다 음주 측정을 해요? 아줌마, 지금 여기 4번째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휴, 댁이 어디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한 아가씨가 병원에 왔다. 대장 내시경 좀 하러 왔어요. 제가 직업상 술을 좀 마셔서. 의사가 수면 마취 주사를 놓고 내시경 검사를 시작했다. 오빠 아파 살살해. 아가씨는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간호사들 모두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다. 의사는 당황하면서 계속 검사를 진행했다. 신음 소리를 내던 아가씨 급기야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오빠 빨리 해. 참다 못한 의사가 말했다. 알았어. 오빠가 빨리 끝낼게. 좀만 참아. 한 남자가 대변이 급해 공중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모두 3칸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칸만 비어있고 둘째, 셋째 칸은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남자는 첫째 칸이 막혔나 싶었지만 너무 급해서 일단 들어갔는데 아무렇지 않고 깨끗했다. 남자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일단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한참 앉아있던 남자는 문에 써있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야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옆집 누나와 뜨거운 밤을 어쩌고 옷을 벗고 저쩌고 남자는 볼일 보는 것도 잊은 채 열심히 읽어내려갔다. 그러다 갑자기 글이 뚝 끊기며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옆칸에서 계속. 지하철 경로석에 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할아버지가 열차에 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앉을 자리가 없었고 경로석에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아가씨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할아버지가 아가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아가씨, 여기는 경로석이야. 그러자 아가씨가 발끈하며 대답했다.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 자리야. 5명의 아줌마가 개모임 날 점심을 먹기로 했다. 맛있기로 소문난 동태탕 집에서 모인 아줌마들. 그날도 역시 줄을 길게 서 있었고 한참 후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홀서빙 아줌마가 주문을 받는다. 여기 18번 테이블 뭘로 드시겠어요? 뭐 먹을까? 난 동태. 그럼 우린 생태로 하자. 동태 내장탕 3개, 생태탕 2개요. 특이요? 보통이요? 보통으로 주세요. 매운 것으로 아님지리. 모두 지리로요. 주문을 받은 아줌마가 외쳤다. 18레버지 셋, 생보지 둘. 어느 술집 사장이 단골 손님들만 있던 날에 장난기가 발동의 이벤트를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물고기 이름을 대신 분께 오늘 술값 안 받겠습니다. 손님들은 신이 나서 찬성했고 모두 잠깐 생각하다가 손을 들었다. 자, 첫 번째 손님. 빠러. 그러자 또 다른 손님이 손을 들었다. 바구. 이후 다른 손님이 또 말했다. 핥어.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함께 웃었다. 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 손님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다. 따먹어. 어느 날 흥부가 못생긴 부인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부인이 발을 헛디뎌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슬프게 울던 흥부 앞에 산신령이 물속에서 절세가인을 데리고 나와 물었다. 이 여자가 내 여자냐? 제 아내가 아닙니다. 흥부의 정직함에 감동받은 산신령은 부인과 절세가인을 모두 주었다. 이웃집 놀부의 부인은 동네에 소문난 미인이었는데 흥부의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팠던 놀부 부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연못에 부인을 밀어 빠뜨리고 기다리던 놀부 앞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다. 놀부야, 고맙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 남편의 밤일이 시원찮아 불만이 쌓인 부인은 유명한 도사를 찾아가 해결책을 달라고 부탁했다. 도사는 남편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문을 알려줬다. 그날부터 남편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부인을 아주 만족스럽게 해주었다. 여보, 도사님이 알려준 주문이 뭐였어요? 그건 알려줄 수가 없어. 남편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주문 외우는 걸 듣게 됐다. 저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저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 여보, 임자, 내 곧 갈 것 같네.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영감! 가기 전에 딱 하나만 묻자. 꼭 대답해줘야 해. 그래요, 뭔디?
못생기고 머리 나쁜 넷째가 정말 내 새끼 맞는가? 할머니는 대답했다. 당신 새끼 맞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편히 가이소. 할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슬퍼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나머지 새놈 물어보는 줄 알고 시겁했네. 같은 날 죽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장례식을 하면서 당신이 관 속에 누워있을 때 당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길 바라나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답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 저 사람 움직인다. 한 여자가 스님에게 약초를 얻었다. 이 약초를 먹으면 너의 몸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여자는 진짜인지 궁금해서 옷을 홀딱 벗고 약초를 먹은 다음 한밤중에 집 근처 공원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여자를 겁탈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여자는 겨우 도망쳤고 다음날 스님을 찾아가 따졌다. 스님, 제 몸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다 하시더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니라. 나무 관세음 보살.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을 마셔서 집안 살림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한 부인. 하루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제발 술 좀 줄여요.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당신 한 달 술값이 얼만 줄 알아요? 참나, 사돈남말하고 있어. 당신 화장품에 옷에 집에 택배가 끊이질 않아. 그거야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게 이유야?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 치며 말했다. 나도 술 마시는 이유가 있다고. 뭔데요, 그게?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시는 거야. 사막 한가운데서 영화 촬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늙은 인디언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다. 내일은 비. 다음날 정말 비가 내렸다. 일주일 뒤 그 인디언이 또 지나가며 말했다. 내일은 태풍. 다음날 정말 태풍이 와서 촬영을 못했다. 그 인디언 정말 대단한데 돈을 좀 주고 계속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자. 인디언은 돈을 받고 몇 번 더 날씨를 알려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디언이 나타나지 않았고 내일은 중요한 촬영이니 인디언을 찾아 날씨를 물어보자. 감독은 날씨를 물으러 조감독을 보냈다. 찾아온 조감독에게 인디언은 말했다. 몰라, 라디오 고장났어. 술집에서 남자 셋 여자 셋 합석을 했다. 여자 2명은 미인이고 1명은 폭탄. 게임을 해서 폭탄녀와 짝이 된 남자. 남자는 친구들 다 즐겁게 노는 동안 술 먹고 여자 보고 한숨 쉬고를 반복했다. 그러다 눈을 떴는데 자기 자취방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웠다. 야, 나 실수하지 않았냐? 너 그 여자 책임져야 돼. 사람들 다 어제 충격 먹었어. 남자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 난리 났네. 내가 뭘 어쨌는데? 그 여자 머리를 손으로 뱅뱅 꼬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그 여자 머리에 불 붙이면서 말했어. 폭탄아, 터져라. 최근 남편의 귀가가 자꾸 늦어져서 짜증이 났던 부인. 어느 날 남편이 연락도 없고 또 늦자 의심이 들어 남편의 친한 친구 5명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데 혹시 같이 계신지요? 그러자 하나씩 답장이 오기 시작했다. 아, 네,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랑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네요. 오늘 동창회라 같이 술 마시고 있어요. 아, 네, 저랑 소주 한잔 하는데 배터리가 나간 것 같네요. 엄마, 미쳐. 대체 누가 맞는 거야? 한 대학생 커플이 TV 퀴즈쇼에 출연했다.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스피드 퀴즈 시간. 남학생은 올림픽 공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었고 여학생이 질문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은 어디야? 남학생이 답했다. 올림픽 공원. 정답입니다. 자리를 바꾼 여학생과 남학생. 여학생은 카페라고 적힌 남마카드를 들고 있었다. 자기야, 자기하고 나하고 자주 들르는 곳 있잖아. 같이 공부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곳. 어제도 다녀왔는데. 아, 그 정도는 쉽지. 여학생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못해. 여자에게 뿌리면 바로 흥분해 남자를 유혹하는 약을 파는 약국이 있었다. 동네 소문난 바람둥이가 약을 사러 갔는데 약사는 없고 아름다운 아내가 약국을 보고 있었다. 바람둥이는 약을 받자마자 그녀에게 뿌렸는데
갑자기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람둥이를 침실로 끌어들였다. 와, 이거 끝내주는 약이구만. 때마침 약사가 집에 돌아와 바람둥이는 달아났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화가 난 약사가 소리치자 아내는 태연하게 말했다. 여보,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을 뿌렸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당신이 조제한 그 약이 가짜라는 게 들통나잖아요. 어둑한 저녁, 도심의 항공원에서 멋진 글래머의 여자와 남자가 벤치에 앉아 키스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 여자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싫어. 이런 곳에서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기야. 자기야, 안 돼. 이제 공원도 끝날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자 갑자기 풀숲에 숨어 지켜보던 관리인이 나와 두 남녀에게 말했다. 어서 하세요. 공원 문은 조금 늦게 닫을 테니까. 한 여자가 애인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세요. 100일간 밤마다 집 앞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날 밤부터 그 남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찾아왔고 여자는 매일 밤 밖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를 보며 감동했다. 99일째 되던 날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여자는 심한 비 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당신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 결혼해요. 그러자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한 남자가 기분 좋게 한잔하고 밤늦게 귀가했다. 가정부가 하품을 하며 문을 열어주더니 남자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사장님,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어서 벗으세요. 그래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군. 와이프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줘요. 절대로 얘기해선 안 돼요. 알았죠? 그러자 가정부가 배시시 웃으면서 말했다. 염려 마세요. 제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사모님의 남자들 이야기를 아저씨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깊은 산속 제자와 함께 돌을 닦고 있던 도인. 그들 앞으로 쭉쭉빵빵 굉장한 미인이 지나갔다. 도인은 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저 갸름한 얼굴,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정말 멋지구먼. 이를 본 제자는 언짢아하며 말했다. 아니, 스승님, 우리는 지금 돌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도인들도 여자를 탐합니까? 그러자 도인이 화를 내며 대답했다. 예끼 이놈아, 단식한다고 메뉴판도 못 보냐? 맹진사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았다. 맹진사 부인이 걱정이 되어 딸에게 그래, 시집살이가 고되거나 불편한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아니요, 별로 힘든 것은 없어요. 단지 뱃속에 뭔가 들어있지는 않나 해서 그래요. 시집간 딸에게 벌써 태기가 있을 리는 없고 혹시나 다른 큰 병이 있지 않나 해서 용한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다행히 의원은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 맹진사 부인은 딸에게 별 이상이 없다는데 뭐가 뱃속에 있단 말이냐? 다그쳐 묻자 딸은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밤에 제 몸속에 들어올 때는 오이만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나갈 땐 고추만한 것을 갖고 나가요. 그러니 줄어든 못은 내 뱃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관북 지방을 여행하던 선비가 희생을 만났다. 꽤 오래같이 지내다 보니 정이 깊이 들었는데 헤어지는 날 선비가 기생한테 말했다. 내 반드시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이걸 간직해 두시오. 선비는 직접 이를 하나 뽑아서 기생에게 건넸다. 내 꼭 간직하겠나이다. 기생도 눈물을 글썽이며 이를 받았다. 몇 년이 흘러 선비가 드디어 다시 그 기생을 찾아갔다. 내가 왔소. 그때 내가 준 이빨 아직 가지고 있소? 기생이 반갑게 맞이하더니 보따리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이빨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날이 이가 여기 있긴 한데요. 워낙 일을 많이 받아둬서요. 어느 게 날이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선비는 아무 말도 못했다. 사랑의 증표라고 이를 직접 뽑아줬더니 그 기생한테는 그냥 컬렉션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
마을에서 제일 가는 선비 박생원. 낮에는 공자맹자를 외치지만 밤만 되면 옆집 과부의 집을 훔쳐봤다. 이 과부로 말할 것 같으면 뽀얀 피부에 비단 저고리가 작아 보일 만큼 풍만한 몸매로 온 마을 사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어느 날 밤 박생원은 큰맘 먹고 담을 넘었다. 방 안에는 과부가 땀을 흘리며 정성스럽게 엿을 고고 있었다. 박생원이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가자 과부가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고, 도둑이야. 관가에 알려야겠다. 당황한 박생원은 제발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다. 그러자 과부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만든 이 엿들을 다 팔아오시면 비밀로 해드리지요. 박생원은 살기 위해 비단 도포 차림으로 옆판을 맸다. 다음날 아침 시장 한복판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재통 높기로 소문난 박생원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여사시오. 양반이 보증하는 꿀맛 여시오.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구르며 구경났다고 모여들었다. 사실 이 엿은 과부가 미리 엿장수 남편과 짜고 만든 함정이었다. 과부인 줄 알았던 여인은 사실 엿장수의 아내였고 박생원이 매일 담을 훔쳐보는 걸 알고 연기를 한 것이었다. 결국 박생원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엿값을 치러야 했고 그날 이후 엿먹는 선비라 불리며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 한양 가는 길에 노잣돈이 떨어진 허씨 선비. 길가에 돌아다니는 똥개 한 마리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엽전 몇 푼을 개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잠시 후 고을 사또가 행차하는 길목에서 개의 배를 살살 문질렀다. 그러자 개가 끙하며 입에서 엽전을 뱉어냈다. 눈이 휘둥그레진 사또가 멈춰서서 물었다. 여보게, 그게는 대체 무엇인가? 선비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으리, 이놈은 밥 대신 동전만 먹여주면 그 말을 뱉는 요술개입니다. 욕심 많은 사또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제안했다. 내게 그 개를 팔게. 황금 100냥을 주겠네. 못 이기는 첫 개를 넘기고 돈을 챙긴 선비는 주랭랑을 쳤다. 사또는 기쁜 마음으로 개에게 산해진미를 먹이고 기다렸다. 하지만 개는 금화 대신 방 안에 지독한 냄새의 똥만 한 무더기 싸질렀다. 분노한 사또가 군조를 풀어 선비를 잡아왔다. 이놈! 어찌 나를 속였느냐? 개가 똥만 싸지 않느냐? 그러자 선비는 오히려 통곡하며 말했다. 아이고 나으리, 그놈은 귀한 몸이라 똥을 닦을 때 비단으로 닦아줘야 기분이 좋아 금을 뱉는단 말입니다. 사또는 마지막 희망으로 비단 한 피를 가져와 개의 밑을 닦아주려 했다. 그 순간 개가 사또의 손가락을 꽉 깨물고 도망쳐버렸다. 선비는 그 틈을 타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사또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텅 빈 비단만 바라봤다는 이야기. 지독한 잔인고비 박대감, 머슴들에게 고기 한 점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머슴 칠복이가 마당 구석에서 고기 덩어리를 굽고 있었다. 고기 냄새에 눈이 뒤집힌 박대감. 이놈 귀한 고기는 어디서 났느냐? 당장 내놓거라. 나으리, 이건 고기가 아니라 몸에 아주 해로운 독약입니다. 이놈이 감히 상전을 속여. 비켜라. 박대감은 칠복이를 밀쳐내고 고기를 빼서 다 먹어치웠다. 그 순간 칠복이가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나으리, 사실 그 고기는 대궐 사냥터에서 길을 잃고 죽은 임금님의 매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태우던 중이었는데 나으리가 그걸 드셨으니 이제 어쩝니까? 임금의 영문을 먹은 역적이 된 박대감. 아니 이 일을 어찌한 단말이냐? 나으리, 제가 비밀을 지키는 대신 머슴들에게 매일 고기 반찬을 주시지요. 머슴들이 매일 고기 반찬을 먹는 박대감네는 소문이 자자해졌다. 사실 그 고기는 산에서 준 늙은 까마귀였다는 이야기. 밤눈이 지독히 어두운 김서방.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마당에 누운 시커먼 형체를 발견했다. 임자, 왜 여기서 자고 있소? 감기 걸리겠소. 부인인 줄 알고 냅다 껴안은 김서방. 우리 부인이 요새 고생하더니 살이 찌고 털이 억세졌구나. 김서방은 정성스럽게 목을 감싸고 등을 토닥였다. 한술 더 떠 가녀린 부인을 위해 낑낑대며 그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 방 안으로 옮겼다. 그때 껴안고 있던 것이 음매하며 우렁차게 울부짖었다. 깜짝 놀라 등불을 켜보니 부인이 아니라 이웃집에서 탈출한 황소였다. 아니, 소랑 사람도 구별 못하오? 부인이 기가 막혀 묻자 김서방이 멋쩍게 대답했다. 임자가 평소 소처럼 일을 잘해서 소가 임자인 줄 알았지. 부인의 등짝 스매싱과 함께 황소는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조선 한고을에 박과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미모와 지혜로 유명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수절하고 있었다. 박과부의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수많은 선비들이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 어느 날 젊은 선비 김씨도 박과부에게 구애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다.
박과부는 김 씨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그 대답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우며 남자에게는 길고 여자에게는 짧은 것은 무엇입니까?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음흉한 생각만 들 뿐이었다. 며칠 후 김 씨는 박과부를 만났고 정답을 물었다. 박과부는 미소 지으며 김 씨에게 말했다. 그 수수께끼의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김 씨는 잠시 음흉한 생각을 했던 탓에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고 박과부의 재치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박과부는 김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조선 팔도 제일 가는 구두쇠 박영감. 새로 들어온 참한 며느리가 점점 얼굴이 누렇게 뜨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며느리가 조심스레 답했다. 아버님, 방귀 한번 시원하게 뀌는 게 소원입니다. 기둥이라도 잡고 끼거라. 그 순간 화광, 천둥 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뽑히고 기와가 날아갔다. 박영감은 마당 끝까지 날아가 장독대에 머리를 박았다. 화가 난 박영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다. 나귀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던 길. 아이고 저 배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근데 딸 방법이 없구만.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느리는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더니 뿡 하고 거대한 한 방을 쏘아 올렸다. 그러자 배나무에 배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닌가. 배맛을 본 박영감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이런 보물이 어디 있느냐? 당장 과수원으로 가자. 박영감은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 귀하게 모셨고 며느리 방귀 덕분에 과수원 농사로 대박났다는 이야기. 장사 수완이 기막힌 골동품 상주씨. 하루는 고을 사또가 주씨를 불러 귀한 물건을 요구했다. 주씨는 품에서 소박하게 생긴 청자 항아리 하나를 꺼냈다. 사또, 이건 참말 항아리입니다. 사또가 콧방귀를 뀌자 주씨는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저는 어제 엽저 남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항아리에서 띠리링하고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울렸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항아리는 주인이 참말을 할 때만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사또는 항아리를 빼앗아갔고 다음날 이방을 불러 시험했다. 이방, 자네는 어제 청렴하게 지냈는가? 예, 사또.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항아리에서 빽하고 돼지 먹다는 소리가 들렸다. 사또는 흡족해하며 이방을 벌했다. 며칠 뒤 사또는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나만큼 고을을 위해 헌신하는 청렴한 사또도 없지 않느냐? 그 순간 화광, 허업 하며 굉음을 내더니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너무 큰 거짓말은 항아리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모의 박과부. 어느 날부터 그녀의 집 담벼락에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점잖기로 소문난 건너편 절의 법명 스님이 밤마다 담을 넘는다더라.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 마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날 밤 사또와 포졸들이 현장을 덮치러 갔더니 정말로 스님이 담을 넘어 박과부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묘한 신음과 함께 아이고, 나 죽네 하는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고약한 중놈아, 당장 나오거라. 그런데 방문이 열리자마자 사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님은 박과부의 발바닥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과부는 울부짖고 있었다. 나으리, 이 여인이 밤마다 발바닥에 타들어가는 괴질에 걸려 제가 염불과 안마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무안해하며 물러났는데 사실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일부러 곡소리가 날 정도로 발을 때리며 미래를 즐긴 것. 그 이후로 스님은 합법적으로 낮에는 절에서 연불을 외고 밤에는 과부의 방에서 곡소리를 냈다는 이야기. 깊은 산속 외딴 절의 노승과 어린 상자.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얻어온 귀한 찰떡이 생겼다. 노승은 혼자 다 먹고 싶은 욕심에 상자에게 엄하게 말했다. 이건 독사에 독이 든 떡이니 절대 손대지 말거라. 네, 스님. 잠시 후 노승이 마을로 시주를 나간 사이 상자는 그 자리에서 찰떡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그러고는 절의 보물인 귀한 찻잔을 꺼내 박살을 냈다. 얼마 후 돌아온 노승이 깨진 찻잔을 보고 노발대발 소리쳤다. 이놈, 이 귀한 걸 깨뜨리다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상자가 엉엉 울며 바닥을 굴렀다. 귀하게 모시던 찻잔을 깨뜨렸으니 죽음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독이 든 떡을 남김없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죽지는 않고 배만 든든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노승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아무 말도 못했다. 결국 상자는 배 터지게 떡을 먹고 매도 피했다는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박영감이 남의 밭에서 수박 하나를 슬쩍하다 주인에게 딱 걸렸다. 밭주인이 관가로 끌고 가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뒤따라오던 아내가 대뜸 밭주인 앞을 가로막았다. 나으리, 우리 남편이 집에 있는 더 큰 보물을 두고 이 못생긴 걸 탐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밭주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것보다 더 큰 수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자신의 치마를 훌쩍 걷어올리며 외쳤다. 제 가랑이 사이에 이 집 수박보다 훨씬 둥글고 묵직한 보물이 평생 달려있는데 무엇하러 저 따위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내의 돌발 행동과 거침없는 입담에 밭주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허허, 참으로 대단한 보물을 두셨구려. 내 이번 한 번만 봐주리다. 결국 아내의 대담한 꾀 덕분에 박영감은 곤장 대신 달콤한 수박을 얻어먹었다는 기막힌 이야기. 마을에서 손버릇이 나쁘기로 소문난 만수. 한밤중 돈을 훔치러 과부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방 안을 뒤지려던 찰나 과부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다급히 구석에 있는 커다란 쌀독 뒤로 몸을 숨겼다. 과부는 야식으로 끈적한 엿을 잔뜩 고아온 참이었다. 아이고, 이놈의 엿이 왜 이리 찰떡같이 붙어있나. 과부는 쌀독 뒤로 손을 쑥 뻗어 만수의 머리채를 꽉 잡았다. 만수는 머리칼이 다 뽑힐 것 같았지만 들킬까봐 숨을 죽였다. 과부는 만수의 상투를 엿덩어리로 착각하고 계속 잡아당겼다. 어허, 이 엿이 아주 질기기도 하지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팠던 만수, 꾀를 발휘했다. 어허, 할멈, 그 엿은 아직 덜 녹았으니 내일 아침에 드시구려. 귀신 같은 목소리에 놀란 과부가 자빠지자 만수는 그 틈을 타 도망쳤다. 다음 날 마을엔 과부네 집 쌀독에서 신령님이 엿을 지켰다는 소문이 돌았다. 만수는 그날 이후 다시는 과부집 담벼락을 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마을에 제사밥을 훔쳐먹는 귀신이 나타났다. 범인은 귀신이 아니라 뻔뻔한 백수 박선비였다. 그는 제사 중인 집에 몰래 들어가 귀신인 척밥을 먹었다. 집주인들은 귀신이 온 줄 알고 벌벌 떨며 구경만 했다. 참다 못한 영리한 종놈이 꾀를 내어 소문을 냈다. 우리 집 귀신은 밥을 다 먹으면 녹그릇까지 씹어 먹는데. 그날 밤 박선비는 평소처럼 제사밥을 신나게 비웠다. 그때 밖에서 종놈이 소리쳤다. 어이쿠, 이제 녹그릇을 씹어 드실 차례구나. 박선비는 정체를 들킬까봐 눈물을 머금고 그릇을 깨물었다. 와드득 소리와 함께 이빨 두 개가 박살나며 비명이 터졌다. 아이고, 나 죽네. 귀신이고 뭐고 이빨 다 나갔다. 결국 박선비는 녹그릇을 안고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빨 나간 귀신이라며 배꼽을 잡았다. 어느 고을에 욕심 많은 정승 김영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었다. 하루는 가까이 지내는 기생 오량이 그를 찾아와 속삭였다. 대감님, 산속에 금이 묻힌 명당을 찾았습니다. 헌데 눈을 가리고 춤을 춰야 금이 보입니다. 돈에 눈이 먼 김영감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산중턱에 올라 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는 덩실덩실 춤을 췄다. 사실 그곳은 금광이 아니라 똥밭이었다. 오량은 김영감이 흘린 비단 주머니를 챙겨 달아났다. 다음날 김영감은 당당하게 궁으로 향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왕이 기겁하며 물었다. 그때 김영감이 왕 앞에서 품속에 똥덩어리를 꺼냈다. 전하, 이것은 천년 묵은 황금의 향기이옵니다. 그날 김영감은 금 대신 몽둥이 찜질을 하사받았다. 한고을 사또가 남의 부인을 탐했다. 그녀의 남편은 가난한 송선비였다. 송선비는 너무 화가 나 꾀를 내어 사또를 찾아갔다. 날이 신묘한 정력술이 있습니다. 사또는 눈을 번뜩이며 귀를 세웠다. 뜨거운 잿더미에 거길 지지십시오. 그러면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귀가 솔깃해진 사또는 바지를 벗었다. 그리고는 아궁이 앞에서 마구 몸을 흔들었다. 송선비는 뒤에서 찬물을 확 끼얹었다. 칙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고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낮아빠졌다. 그때 송선비가 미리 숨겨둔 강아지를 풀었다.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강아지를 보며 사또는 제 물건이 변한 줄 알았다. 내 것이 개가 되었어! 그날 이후 사또는 평생 바지를 못 올리고 살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 젊은 선비가 과부 홀로 사는 집을 찾았다. 비에 젖은 선비는 아름다운 과부의 모습에 홀딱 빠져버렸다. 그는 은근슬쩍 과부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 밤을 나와 함께 보내는 게 어떻겠소? 과부가 정색하며 조건을 내걸었다. 선비님, 저와 정을 통하시려면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데 그것부터 막아주시면 몸을 허락하지요. 눈이 뒤집힌 선비가 빗속에서 지붕에 올라갔다. 하지만 구멍은 보이지 않고 미끄럽기만 했다. 구멍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과부가 밑에서 깔깔대며 소리쳤다. 지붕 말고 제 아래 구멍이 마르고 있답니다. 당황한 선비가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떨어진 선비는 똥통에 처박혔다. 과부가 문을 걸어 잠그며 한마디 했다. 지붕 구멍도 못 찾는 놈이 남의 구멍을 탐내? 어느 고을 욕심 많은 한정승이 심각한 변비에 걸렸다. 배는 남산만 하고 얼굴은 잿빛이다. 용하다는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는데 한 떠돌이 의원이 나타났다. 제가 사흘 안에 들어드리지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약 동안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의원은 뒷마당에서 약을 타렸다. 연기가 고약하기 짝이 없었고 하인들은 코를 막고 도망갔다. 정승은 코를 킁킁대며 기대했다. 드디어 완성된 검은 환약 하나를. 정승은 눈을 감고 단숨에 삼켰다. 그 순간 뱃속에서 천둥이 쳤다. 정승이 시원하게 볼일을 마쳤다.
대체 이 신통한 약재가 무엇이냐? 의원이 보찜을 싸미 무심하게 답했다. 나으리가 사올 전 보심똥입니다. 그걸 다시 뭉쳐 먹이니 길이 뚫린 거지요. 어느 날 오만한 양반과 가난한 선비가 정육점에 갔다. 먼저 도착한 양반이 엽전을 던지며 거만하게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백정놈아! 고기 한 근 써내오너라! 가게 주인은 무뚝뚝하게 고기를 툭 잘라 던져주었다. 이때 가난한 선비가 다가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부탁하네. 가게 주인은 싱글벙글하며 양반보다 2배나 큰 고기를 주었다. 화가 난 양반이 씩씩거리며 주인에게 따졌다.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저놈이 더 크냐? 그러자 주인이 양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그건 백정놈이 썰고기고 이건 박서방이 썰고기니까요. 양반은 할 말이 없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돌아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법, 이게 바로 조선의 지혜였다.